안녕하세요. 박윤진 대표입니다. 우리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총 8회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7번째니까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식의 7번째, 지금까지 금리와 환율도 모르고 주식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자, 금리하고 환율이 뭔지 이제 여러분들 요거 아마 다 아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개념이 확실하게 뭔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주식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역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거를 이 강의를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 재밌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박윤진 대표는요, 아침에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9시 딱 하기 전에요, 무조건 보는 지표가 딱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박윤진 대표는 일단 첫 번째 1순위는 뭐냐면요, 역외 환율이라고 하는 NDF를 보고요. 두 번째는 2순위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봐요. 이것을 보고 세 번째는요,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를 저는 보거든요. 이 3가지를 보는데요. 왜 이거를 제가 꼭 볼까요? 이제 이 NDF라는 걸요, 이제 HTS나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아침에 딱 쳐보면은 $1 NDF라고 딱 쳐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오늘 밤사이에 이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밤사이에 해외 시장에서 벌어졌던 역외 환율 시장에 대한 이 고시가 나와 있어요. 1176원인데 뭐 3.05원 하락했다. 아, 하락했구나. 그럼 환율이 하락했구나. 그리고 뭐 미주택 지표 거기 옆에다 붙이는 게 있어요. 주택 지표는 뭐 부진이다. 그리고 위험 선호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 요거 해석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1 환율과 이 $1 환율과 이 상관관계를 보면은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달러를 원래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바꿔서 환전해서 우리 나라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주식만 보고 주식의 어떤 상승과 하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환 시장에서도 지금 환차손이 날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들이거나 장중에 수급이 매도되거나 외국인들 매도가 되거나 외국인이 매수가 되는데 $1 환율이 너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요, 이 $1 환율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은요, 외국인들의 어떤 이 파워가 막강하죠. 그래서 이 장중에 외국인들의 흐름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외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역외 환율이 상승했다. 만약에 아침에 딱 9시 전에 딱 했는데 역외 환율이 상승했다. 아,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 가능성 농후하겠구나. 외국인들이 환차손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장중에 어쩌면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거죠. 어느 정도 미리. 이게 어느 정도 맞냐고요? 제 생각에는 10에 7, 8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증시가 좋겠다 안 좋겠다는 역외 환율을 가지고 역외 환율이 상승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오늘 역외 환율이 하락했다. 외국인들 오늘 매수할 수 있겠네, 시장에서. 매수하겠네. 아니면 또는 적어도 매도는 하지 않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위험 선호라는 얘기는요, 결국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이에요. 다 이렇게 어렵게 해석할 거 없고, 위험 선호, 그럼 주식 선호예요. 위험 선호 아니고, 위험 회피, 이러면 여러분들 채권이나 금이나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2순위로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는데 10년물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어떤 국채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잖아요. 10년짜리. 그러면 장기물이에요. 단기물은 우리가 보통 1년, 2년짜리를 이야기하지만 5년 이내의 단기를 얘기하지만 10년물은 좀 중장기에 해당하죠. 장기 국채 수익률을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 지금 이 경제 상황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바로미터가 됩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요. 국채 수익률은 이따가 제가 할 건데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갔죠.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누군가 국채를 샀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를 왜 사요? 이 안전자산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하락했구나 라고 하면은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니까 주식시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이거는 금리도 아니고 환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요. 공포지수라고 이름을 지어요. Volatility. 이 변동성 지수인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공포예요. 그럼 공포가 여러분들 딱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공포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요. 공포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하락 가능성이 오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점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요. 저는 많은 뉴스를 접하지 않아요. 그냥 이 딱 머릿속에 이거 세 가지만 딱 인식하고 저는 장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많은 뉴스들은요. 저의 어떤 이 머릿속을요. 괜히 복잡하게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요거 세 가지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장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이 이 파월 아저씨, 파월 의장, 페드의 의장, 파월 지금은 파월의 의장이 페드의 의장이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은 참조를 해서 들어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2 포럼에서 연설했는데 기대 인플레 모니터링 중 확실히 대응하겠다. 기대 인플레 지속 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파월 테이퍼링 시장 준비 중. 뭐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져요. 인플레 내년까지 지속.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해가 쏙쏙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강의를 꼭 듣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파월 아저씨가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이주열 총재님도 아니시고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아니신데 우리는 모두가 아침에 주식하시는 여러분들 다 파월 의장의 입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예의주시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특권이 있어서 이렇게 했죠. 여기서부터 뭔가 중심이 돼서 나오니까 이건 계속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 아까 역의 환율도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환율 보겠습니까? 내가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매매하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까, 매수가 들어올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환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금리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 돈의 사용료, 돈의 가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연 0.5%래요. 연. 자, 0.5%의 기준금리라면은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정말 코딱지만큼밖에 안 나오는, 이제 저축할 수 있는 저축의 어떤 그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요, 아까 돈의 가치라고 했죠, 금리를. 그리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건 시중에 또 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요, 마구 풀어서 많이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돈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 연동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공급과 여러분들 수요 곡선 아시죠? 공급이 많으면 그 값어치는 떨어지게 됐어요. 돈이 많으면 돈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너무 비싸죠, 요즘에. 아파트 가격 내리려면 아파트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의 법칙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자, 금리 이걸 인상했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요,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을요, 오히려 회수하는 거예요. 유동성 막 풀어놨던 걸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여러분들 금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금리와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난 2000년대 지금 2000년부터 해가지고요, 2020년까지 20년간에 우리나라 금리하고요, 금리 추이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해놓은 도표예요. 그런데 금리라는 것은 성장률이 있고 금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제 수장을 이끄는 분들이 이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금리를 설정을 해서 항상 경제가 위기가 오지 않게
경제가 안정감이 있게 우리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성장률이 높아야 되겠죠. 성장률이 높아야 금리가 어느 정도 선에 있더라도 안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항상 높은 구간이 항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경제의 수장들은 금리보다 성장률을 높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보다 이 차트를 보면 이 파란색이 이 빨간 선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희한하게도 이 빨간 선이 위에 있고 성장률이 밑에 있는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하죠. 경제라는 것은 항상 위기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때 내용들을 보면은요. 카드 대란이요. 이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요. 이 카드가요. 카드 대란을요. 이 젊은 돈을 벌지 못하는 아직 월급을 받지 않고 돈을 노동력 임금을 받지 않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다 이거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게 바로 카드 대란 사태였어요.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이 부채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 부채가 갚지 못하고 카드라는 거는 사실 빚이잖아요. 그 갚지 못해서 시장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확 꺾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금리하고 성장률하고 역전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008년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도요. 경제 성장률과 금리가요. 완전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이 금융위기가 끝나자마자 좀 얼마 안 있다가 남유럽 사태라고 하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그 금리와 경제 성장률이 역전이 되는 이런 구간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어떤 게 우리 시장을 광타했죠? 코로나19가 왔죠. 코로나19가 와서요. 경제 성장률이요. 뭐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꼬꾸라지면서 금리하고 역전이 된 상황이 생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금리라는 것은 이 경제의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그 경제의 체력. 그럼 경제의 체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경제의 체력이 좋으려면 금리가 높아야지 체력이 좋겠죠. 자, 어떤 국가들이 금리 체력이 좋을까요? 경제의 체력이. 아무래도 신흥국가. 아니면 개발도상 국가는 성장률이 높은 국가를 우리가 경제 체력이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도요.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요. 이 금리가 10% 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이 10%라는 금리를 견뎠던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10% 금리를 견딜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완전 바닥이죠. 근데도 휘청휘청 거린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만큼 금리라는 것은요. 그 경제의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력인데 경제가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만 있을까요? 만약에 경제가 큰일이네. 경제가 계속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 꺾일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예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성장률은 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해요?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금리는 똑같이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요. 금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보다는요. 우리가 주요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주식 관계를 여러분들 주식하고 이제 한번 접목을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금융자산시장에서는요. 크게 금융자산시장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위험자산 아까 위험선호라고 얘기할 때 뭐라 했죠? 그 주식이라고 했죠. 위험선호하면 주식에 반드시 위험자산, 안전자산은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국채, 특히 그중에서도 퍼스트 뭐죠? 미국의 국채가 안전자산의 무위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 국채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산시장은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요 같이 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 상승하면 채권은 하락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은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체제 관계였던 거예요. 이 두 자산이요 같이 나란히 함께 평행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맞아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전 세계에 막대한 지금 유동성 그러니까 달러가 공급이 되면서요.
저성장, 저물가, 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저성장에서 지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뭔가 부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저성장, 저물가,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시장이 상승하는 뉴노멀 시대. 이게 무슨 얘기냐. 현금은 제외하고요. 현금은 똥값이 됐고요. 너무 많이 풀어서 공급을 많이 풀어서 위험 자산도 올라가고 안전 자산도 올라가고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같이 올라갈 수 없고 같이 내려갈 수 없고 서로 반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는 거예요. 얘만 이런 건 아니에요. 위험 자산도 이 버블이 끼고 안전 자산도 상승하고 금도 상승하고 부동산도 상승하고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상승합니다. 이 가운데서 현금만 바보가 된 거죠. 현금만 가치가 떨어져서 완전히 현금 가치만 폭락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뉴노멀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현상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성장의 늪에서요.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 됐어요. 이제 보세요. 전 세계는 모든 무역 교역국이에요. 서로 무역으로 인해서 서로 성장을 하고 쇠퇴를 하고 하는데 저성장이 되면 이 파이 자체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고 파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성장을 했으면 좀 나눠 먹기 해도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 파이는 고정됐으니까 남의 거를 더 나는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남의 것을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물건을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서로 성장은 안 되고 성장이 많이 된다면 너네도 많이 팔고 우리도 말고 우리 서로 많이 팔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전 세계 시장이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 자국의 물건을 더 많이 팔게 하기 위한 전략은요. 가격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파이는 고정되어 있고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려서 가격을 추려를 해서 우리 물건이 전 세계 무대에서 구매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고요. 자기 나라의 자국의 통화를요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낮추면은 이게 매력이 있겠죠. 구매에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무역 전쟁. 여러분들 한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이죠. 언젠가 작년부터는 안 보이는데 올해부터는 안 보이는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시진핑과 맞수를 두었던 이 어마어마한 티격태격 이분들의 이 싸움이 여러분들 아시죠? 무역 전쟁이라고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전쟁. 이 싸움이 뭐냐면 결국에는요. 무역에서 누군가 더 이득을 더 보려고 사실은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요. 절대로 무역에서 흑자가 나오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마어마한 적자 이 무역으로 이 무역에 의한 어떤 적자를요. 축소하고자 시진핑은 이제 괴롭혔죠. 그래서 무역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전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저성장 국면에서 무역 전쟁이라는 건 결국에는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가밖에 없어요. 자국의 통화를요 가치를 절하해서 우리 물건이 밖에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가격적인 매력을 얻게끔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08년 이후에 코로나 오기 직전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닥친 건 여러분들 이게 2020년의 일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이 블랙스완 같은 이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요. 이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꺾였죠. 그럼 경제 성장률이 꺾입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내려야 되겠죠. 자, 금리를 내리면서 국제 통화량, 국내 및 세계 통화량이요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게 지금 세계의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량 M2가 늘어난 보시면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져서 이거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43조였는데 지금 76조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세계 통화량 추이고요. 이거 밑에는 우리나라 것만 본 겁니다. 1,430조에 해당하는 이 통화량이 풀렸는데요. 지금 3,000조니까 약 여기서부터도 한 2배, 여기서부터도 한 2배는 저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 사태 이후로 지금 풀린 거예요. 전 세계 돈이요. 이것을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완전히 쏟아졌어요. 안 그래도
금융 사태를 막고자 여기서 금융 사태를요, 이 금융 위기를 좀 메이크업하고자 각국에서 좀 돈을 많이 풀고 워낙에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보다 더한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헬리콥터 머니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느낌이 오십니까? 아, 뭔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더 여기다 추가된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쌓여있었고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렸는데 거기에 더 거대한 돈이 속도감 있게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돈이 아까 전에 제가 또 공급이 많으면요,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돈의 가치는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돈의 가치가 몰락이 된 거, 하락 정도가 아니라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프레드 차트에서 여기 GDP,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GDP 성장률은 꾸준히 올랐고 이 통화량, M2의 통화량도 오른 거 보이시죠? 그런데 국채 수익률은 확 낮아졌죠. 이 국채 수익률을 낮춰서 결국엔 이 통화량을 높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유동성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순서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요, 딱 두 주체예요. 일단 중앙은행, 우리나라도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고 있죠. 미국도 페드라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일단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딱 첫 번째는 통화정책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재정정책이 있어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1번만 보자고요. 첫 번째 순서는요, 통화예요. 나라가 왠지 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서 왠지 나라가 먼저 정부가 나설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 중앙은행이요, 먼저 돈을 풀어요. 어떻게 돈을 푸냐면 얘네는요, 공급을 금리를 인하해요. 아까 금리 인하한 거 보셨죠? 통화량을 공급을 해서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돈을 풉니다. 일단 여기서 재정 정책은 보지도 마시고 통화 정책에서 만약에 해결될 수 있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통화 정책을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정부에서 굳이 재정 정책을 풀 필요가 없어요. 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통화 정책이라는 거 금리라 그랬죠. 근데 어떡하죠? 금리가 0%로 이미 0%인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만들자고요? 이미 그런 나라도 있긴 하지만 금리가 0인 상태에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금리를 또 내려서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왔을 때 금리가 0으로 내려갔고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이젠 재정 정책을 펼쳐서라도 돈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풀 때는요, 뭘 가지고 뭔가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는요,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푸는 걸 보면 국채라는 게 있죠. 이 안전자산, 대표 안전자산이라는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국채를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미국 정부에서 발행을 하면 그거를 누가 사가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가져가요. 매입을 해요. 그러면서 매입을 할 때 대금을 그 달러를 풀어주는 거죠. 이 나라에, 이 정부에. 그러면 정부에서 여러분들 풀린 달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코로나 위기 지원금도 주고 재정 위험 모든 걸 다 하죠.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요, 금리를 인하해서 일단 이게 먼저예요. 여기서 끝날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서 더 출혈을 해야 돼서 양적 완화, 이게 바로 양적 완화예요. 방금 제가 채권을 여기서 매입해 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여러분도 아마 뉴스 들어보면 자산 매입을 우리는 축소를 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국채죠. 이게 바로 양적 완화예요. 이제 양적 완화가 뭔지 이해가시죠? 근데 작년에는요, 유례 없는 정말 질적 완화까지 아마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국채는 굉장히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실채권까지도 이거를 흡수해주는 그런 질적 완화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이란 결국은 회사채죠. 진짜 등급이 아닌 정급 본드도 흡수하는 어떤 이런 현상까지도 나왔어요. 그게 질적 완화까지 해서 합니다. 그러면 돈을 푸는 이 순서가 있죠. 일단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거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돈을 이번에 흡수하는 거는요, 돈을 계속 풀기만 하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돈을 풀기만 하면 아니고 돈도 또 흡수도 해야 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러면 흡수할 때는요, 또 순서가 반대로 얘부터 시작해요. 회수를 할 때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이퍼링하고 자산 매입 축소해서 회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이 금리 인상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 네 가지 단계를 아시겠죠? 이 네 가지 단계. 1, 2, 3, 4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 파월 의장이요. 지금 돈 지금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단계에서요. 회수를 지금 해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라고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그럼 테이퍼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 올 수도 있겠죠, 시장은요. 네, 이 4개의 단계,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되는데 이 4개의 단계가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요. 자산시장에서 이 과정을요. 양털깎기라는 것에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좀 합니다. 양털깎기는 뭐예요?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양의 털을요. 완전히 아주 그냥 푹신한 양이 되도록 이 털이 많이 나오도록 양의 털을 찌우죠. 양이 털이 많이 자랄 수 있게 양의 털을 거대하게 찌운 다음에 나중에 양털을 깎아서 양이 아주 초라하게 되면 그걸 잡아먹는 이런 걸 우리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자, 이게 방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림만 바꿔놓은 거예요. 유동성 공급한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달러를 우리가 수출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달러를요, 전 세계에 뿌리는데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헬리콥터 머니를 풀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에 이런 상황 나왔죠. 동학개미들 지금 자네도 돈 많이 벌었는데 나도 돈 벌었는데 주식시장이 버블이 납니다. 이게 바로 자산시장이 버블이 났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주식, 부동산, 모든 실물 자산에 이 돈에 의한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은요, 버블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양을 표현했죠. 양의 털이요, 웬만큼 있었으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아야 버블이겠어요. 이 버블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투기, 광기 어린 투기가 나온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왔을 때 버블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요즘 우리 주식시장 보면 주식 어렵긴 한데요. 요즘 보면은 그 광기 어린 사람들이 거의 눈이 막 획획 돌아갈 정도의 광기 어린 그런 투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그런 면에서는요, 아직 이 버블의 끝이 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제 버블이 와서 결국에 버블의 끝은요, 뭐예요? 신용을 유도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신용을 유도한다는 건 빚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를 바로 버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용 레버리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게 이게 바로 신용 유도하는 거. 이게 근데 결국에는 버블이라는 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이 버블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꺾이게 돼 있죠. 꺾이면 어떻게 돼요? 꺾일 때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돈을 흡수한다?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출구 전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이용한다 그랬죠. 금리 인상,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돈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돈의 값어치를 올린다. 금리를 인상. 금리라는 건 돈의 값어치. 금리를 인상해서 돈의 값어치를 올려놓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이걸 우리가 자산 매입 축소라고 그러고 테이퍼링, 출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생긴 씁쓸한 현상은요.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라든지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은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요, 그렇게 타격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못 사는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가장 씁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의 털을 깎는다. 털이 찌워졌죠. 이 털은요, 이 버블이 필수예요. 일단 이 광기 어린 버블이 시장에 일어나면 이게 털을 찌운 거고 그 털을 깎는 과정이 이 뼈아픈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요 그냥 헐값에 내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헐값에 나온 이 자산들을요 다시 누군가 사들이겠죠. 헐값에 누군가 이때 사들일 때 누가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을 쥐고 있던 누군가는 이걸 헐값에 사들이겠죠. 이게 자본가의 최종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 그러면 또 지금 이제 어려워졌죠? 시장 이제 어려워졌어. IMF 오면 여러분들 구제금융이 오는 거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어려워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돈을 푸는 과정을 해서 이게 연속적인 반복. 이걸 바로 양털깎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털깎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도 한번 어디 검색을 한번 해보셔서 한번 보세요. 이 씁쓸한 과정이 있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요, 우리는 어느 집단에 속합니까? 우리 여기 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양털이 깎일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에 늘 조심하고 이 광기 어린 어떤 인플레이션, 광기 어린 투기, 버블,
이런 게 왔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가요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인생 영화 제가 꼽는 몇 개 안 되는 인생 영화 1000밀밀이라는 이 홍콩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87년 9월 어느 날에 이 장면인데요. 1987년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때 가졌던 시대적인 이념도 포함하고 이 공간적인 이 배경 시간적인 배경 이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추억에 있으신 분들은 과거 구소련 체제에서 이념이 북소련과 미국의 이 냉전 체제에서 어떻게 소련이 망가지고 나중에 자본시장이 좀 더 우세해지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한번 영화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1000밀밀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보시면 항생지수면 홍콩이죠. 오늘 항생지수가 3600을 달성해서 사람들이요 지금 광기가 어려서 막 지금 이 주식을 사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진짜 홍콩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화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친구들이 연말쯤에는 4,500 이상 오른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3,600이었던 항생지수 4,500으로 이상 오른대요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누가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 친구들이 연말쯤에 이렇게 보는데 다들 지금요 부풀어 있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폭락이 오고요. 폭락이 와서 이 분은 망했는데 사실 지금 항생지수가 29,000이에요. 그러니까 3,600, 4,500 간다고 했는데 이게 오기 전에 이런 29,000이라는 숫자가 오기 전에 완전히 폭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29,000이라는 거. 그러면 아까 그 양털에 깎였습니까? 네, 양털에 깎인 상황을 좀 보면은요. 아까 9월이었죠. 1987년에 9월의 어느 날인데 이거는 10월의 19일이에요. 딱 10월 19일 날 블랙 먼데이가 나오면서요. 이분이 아까 9월 어느 날이었겠지 이때 9월 어느 날인데 통장 잔액이요 홍콩 달러로 32,000이 있어요. 32,000불이 있어요. 32,000불이 있으면서 지금 얼굴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양털이 깎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잔액이 89달러 남은 거예요. 이건 뭐 추릴 수도 없는 돈이죠. 32,000이 단 몇 주 만에. 왜요? 이때 다우지수가요 블랙 먼데이라는 것이 시장에 덮치면서 이 다우지수라는 게 22% 하루 만에 22%예요, 여러분들. 하루 만에 22%가 폭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털이 깎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도 주식 전문가이긴 하지만 주식은 이렇게 봤을 때요, 정말 위험 자산은 맞는 것 같아요. 위험 자산을 딛고 결국에는 그걸 딛고 나중에 지금은 2만 달러까지 올라간 항생지수지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이 2만 달러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아웃되고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주식을 하지만 그래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위험자산이라 조심하라고 항상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돈을 찍어낸 이 페드, 연방 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그럼 미국 사람이 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연방준비제도는요, 미국 거일까라고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 결론은 미국이 미국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양털깎기의 주범일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미국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페드라는 것은요, 이 민간기관이에요. 사기관이에요. 정부 소속의 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어떤 정부 기관 소속이 아니니까 공기관이 아니라 사기관이란 말이에요. 1913년 미국의 중앙은행이 탄생했는데요. 페드라고 이제 설립을 당시 대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우리 록펠러 하면 석유왕이에요. 석유왕 록펠러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고요. JP 모건 은행왕이라고 해요. 금융왕 JP 모건이요. 이 퍼스트 내셔널 은행을 통해서 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로스차일드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집단은 뭐냐면 로스차일드라는 집단은 유럽의 금융 재벌이에요. 유럽 금융 재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노버 체이스 은행을 통해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조직 맞죠? 사기 민간 기업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행과 기준금리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양털깎기의 주범은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로 발전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원래 19세기 이전에는요, 전 세기 19세기 이전에는요, 금을 가지고 화폐를 대입해서 썼어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는데 직접 물건을 서로 주고받기가 너무 불편해져서 그것을 금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금도 너무 무겁잖아요. 내가 물건을 가져오는데 금을 계속 가져가 다닐 수도 없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타난 게 화폐죠. 그래서 이것을 화폐를 금에 묶어서 금에 대입해서 화폐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위제라는 게 우리가 채택이 됐던 게 19세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근본위제의 이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 이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화폐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 금이 딱 금만큼만, 이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위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금이라는 역사가요, 굉장히 신기한 게, 금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돈 없고 지나고 보면은 금이라는 것은요, 전쟁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합니다. 끔찍한 전쟁이 인류에 벌어지면요, 사람들은 불안 심리에 금을 선호하게 돼 있죠. 근데 금을 추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전쟁을 끝나고 나면 이 금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자본을 따라서 이동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19세기 이전이고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세계대전은 정말 사실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차 대전은 거의 유럽을 동무대로 이루어졌던 어떤 세계대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폐허가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특히나 이 1차 대전, 제1차 세계대전은요, 그동안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첨단 무기들이요, 데뷔 무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적만 벌리던 이 전쟁이요, 이제 공중전, 하늘에서 정말 이 전투기라든지 또 이 바다 밑에 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무기가 동원이 돼요. 그 최첨단 무기가 누가 됐을까요? 미국이라는 신흥국이 됐어요. 그 당시에 신흥국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지만 신흥국이 되면서 그 대한 지불을 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금으로 받기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이 출혈 경쟁이 있었냐면, 이 전쟁이 되면 많은 이 유럽 국가들은요, 화폐가 가치도 없을 정도로 화폐를 찍어냅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부족하니까. 그럼 그 물자도 어디서 받아와요? 미국이 이 물자를 공급을 하면서 그 공급 대금으로 금을 받아와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요, 어때요? 전 세계 금의 80%가 미국으로 이전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1,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전 세계에요, 금의 80%가 미국이 가져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럽은 이때 이 1, 2차 세계대전을 이로 인해서 완전히 폭망을 하고요. 원래 대영 제국부터 해서 로마 제국, 대영 제국, 거대했던 이 유럽은요, 완전히 몰락을 하고 신흥국인 미국이 완전히 급부상하면서 금도 80% 가져가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근본위제가 여전히 행해졌겠죠. 그러면 근본위제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당연히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브레튼 우주 협정이라고 해서 1944년에 모든 유럽의 어떤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장들이 모여서 브레튼 우주를 협정하고, 그래, 미국의 지금 금리 80% 안 되니까 너네가 기축통화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는 또 전쟁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유럽도 전쟁을 통해서 어려웠듯이 미국도요, 전쟁을 통해서 어려워져요. 미국이 왜 이렇게 본인의 전쟁도 아닌데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 전쟁,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죠. 50년에, 1950년. 근데 그 전쟁은 워낙에 짧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잊지 않았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워낙에 냉전 세계에 있던 세계였기 때문에 소련을 제치고 본인들이 우방을 많이 만들어야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에 진짜 많은 소외된 나라들을 좀 도와주면서 뭔가 우호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우방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요, 거의 출혈이 너무 컸던 게, 미국으로서 출혈이 컸던 게 10년을 거의 끌었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자, 이게
이 물자가 공급이 됐겠고 출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만 해도 미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축통화, 근본위 제도의 기축통화였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을 하는데 이 돈은 화폐를 마구 찍어낸 거예요. 근데 금이 있는 것만, 근본위제는요, 그 금이 있는 것만큼만 찍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출혈을 짠 거예요. 이걸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이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 많은데 화폐가 어디서 나왔을까? 금이 한정돼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미국에 가서요, 달러를 가지고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요, 한 번에 미국에서 확 또 나가는 이런 현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너무너무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때 당시에 닉슨 쇼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1971년에요. 금 한본위제를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 한본위제 폐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금과 달러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별을 하는 어떤 이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으로서도요, 이렇게 해서 화폐의 가치, 이 위상을,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던 이 가치가 몰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부활을 합니다.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인데요. 이 중동에서 이 사이에 이렇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된 사이에 중동에서도요, 작게 국지전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산유국 간의 싸움, 또 산유국과 어떤 오일 회사의 어떤 정유 회사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때 오일 쇼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미국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왕족, 특히 왕족들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대신 너네는 원유는, 석유는 앞으로 달러로만 결제를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페트로달러예요. 1975년에 일어났고, 1970년대부터요, 산업은 고도화했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예요. 이때는요, 뭐가 최고예요? 석유가 최고의 쌀이었죠. 산업의 쌀이었죠. 그러니까는 석유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달러를 결제할 수밖에 없는, 달러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달러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달러 패권에 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달러의 패권을 위협한 3번의 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미국이란 나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이요, 중앙은행이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정부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이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달러를 달러를 찍어내는 이 연준에서 이 통화를 얻기보다는요, 본인이 정부에서 달러를 찍을 수 있었으면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근본위제가 아니라 은본위제를 채택을 하게 돼요. 은본위제를 채택을 하는데 어떤 최후가 맞았냐면요,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유로화, 1999년에 이제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요, 유로화가 등장을 하죠. 유로화가는요, 통합이 되면서 이라크 석유를요, 결제를 하는 걸 시도해요. 아까 전에 페트로달러처럼, 사우디처럼.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빌미가 돼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죠. 이것도 아니었죠. 자, 중국입니다. 이 중국을 넘어가면요, 중국이란 나라는요, 얼마 전에 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등을 업고 큰 나라입니다. 중국이 거대하게 자본은 미국이 되고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대고 모든 공장을 도맡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급부상하니까요, 위안화로 이란의 석유 결제를 또 협약을 하는 이걸 맺은 거예요. 여기 앞에 유로존처럼요. 이래서 중국이요, 사실은요, 미국한테 굉장히 찍혔죠. 미국이 찍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미국의 이란 제재 및 중국이 지금 현재 고립 중인데 고립에 되는 어떤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여기서 나아가서 디지털 화폐까지 만들어서 CBDC라는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했고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죠. 도발이고.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의 역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됩니다. 화폐 발행권은 절대 권력이라는 미국은 이걸 이걸 놓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화폐 발행권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금리를 쥐락펴락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요, 신흥국, 앞서 우리가 지금 금리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양털깎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기에 있다 그랬죠. 그동안 역사를 보면 금리 인상과 신흥국이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신흥국이요, 어떻게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금리를 인상했죠.
인상했을 때 보면은요, 이 모든 신흥국은요, 이렇게 금융위기로 다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털깎기라고 했죠. 일본 역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일본의 달러는 1년간 일본은 이 잃어버린 20년, 지금 일본을 보고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는 1년간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서 40% 절하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후로 일본은요, 잃어버린 20년이 돼요. 근데 일본이 이때 얼마나 버부렸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부동산, 자산, 일본의 부동산은요, 이 미국을 전부 다 살 수 남을 정도의 부동산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다고, 이 정도의 버부렸고요.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버부렸고요. 이 당시에, 이 G2였던 일본이 전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면요, 그 50대 안에 일본 기업이 33개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를 달러화의 어떤 가치를 낮춰주고 나서 본인은 잃어버린 20년이 됐고요. 다음 양털깎기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양털깎기는 왠지 중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중국이 그래서 그런지 대외 변수, 이제는 어떤 금리와 어떤 환율에 의해서 이 변수가 나와서 나라가 갑자기 폭삭하는 이 원천을 차단하겠다 하면서 쌍순환 전환으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요, 중국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 뭘로 공격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 ESG라는 것으로 공격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중국은 분명히 이 ESG라는 거 아시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여기에 너무 취약한 나라예요. 이 기준을 절대 못 맞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물가와 저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전 세계에 지금 ESG 기조가 이게 확산이 이루고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중국은 이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맞추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을 것이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요, 금리의 이 장단기 금리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위험 회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장기물이 있고 단기물이 있죠. 아까 제가 10년물은 장기고 2년물은 단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자, 그 장기 금리는 항상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요, 장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값이니까. 근데 또 더 이자를 쳐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역사상 장기와 장기의 이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마다 역전이 된죠. 이거 0이에요. 이 선이 지금 0이거든요. 이 선이 내려갔을 때가 장단기가 금리가 역전이 됐던 상황인데, 이때마다 한 1.5년 후에 주식시장은 폭락이 옵니다. 블랙 먼데이도 오기 전에 1.5년 전에 이런 현상이 오고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 현상이 오고 나서 IT 버블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주식시장 폭락이 왔고요. 자, 금융위기 때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영선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죠.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대폭락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가 코로나를 여러분들 우리가 쏠 수가 있잖아요, 폭락. 근데 여기 보면은요, 살짝 이탈이 됐었어요, 사실은. 여기 지금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여기처럼 쫙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도요, 살짝 장기와 단기가 금리가 역전된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도표요,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만약에 앞으로도 혹시 이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주식시장의 폭락 지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데이터에 의하면 1년 후 여기서 장기와 금리와 역전 현상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인터벌은 1.5년 후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분의 시퀀스를, 결론을 여러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 오늘 잘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주식하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